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대한 교수의 책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 저자는 줄여서 인인초초라고 불러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있죠. 인인초초. 귀엽네요. 초초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냥 초초가 아니라. 네. 댓글 조금만 읽고 방송 시작할까요? 니은 네. 귀찮아님, 요즘 바빠서 댓글을 잘 안 남겼었는데 문지혁 작가님은 밥을 안 먹는 한이 있어도 댓글 남겨야겠습니다. 초급 한국어 소개하신 이후로 보기 드문 책 제가 엄청 열심히 구독하고 있어요. 요거 문 작가님 유튜브 채널 이름이죠. 네. 보기 드문 책. 영미권 고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 너무 좋고요. 엄청 매너 하시면서 전혀 잘난 척도 안 하시는데도 엄청 해박하신 게 감춰지질 않습니다. 저렇게 겸손하고 매너 있게 잘난 척하고 싶다 하는 부러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도 꼼꼼히 읽어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너무 빠르냐고 자꾸 걱정하시는데 하나도 안 빠릅니다. 유튜브 방송하시는 시간엔 제가 밥 차리고 치우고 그러느라 바빠서 챗을 잘 남기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글을 남깁니다. 네, 플라님께서도 잠깐만, 이게 지금 겸손하고 매너 있게 잘난 척하고 싶다. YG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매너 있게 YG는 그냥 잘난 척만 하잖아요. 네. 아니 왜 자꾸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저를 공격합니까? 네, 플라님도 비슷한 댓글 남기셨는데요. 저는 요즘 문지혁의 보기 드문 책에 푹 빠졌습니다. 뒤늦게 초급 한국어를 읽는데 저절로 음성 지원됩니다. 모범생, 정중함, 담백함 98%에 2%의 자유로운 엉뚱함, 문지혁표 위트를 섞어서 제조하시는 작품 세계, 느리지만 성실하게 나아가신다고 하셨으니 열심히 따라가는 독자가 되겠습니다. 네, 2020 수입 결산이라고 하는 추천 영상이 있나 봐요. 작가님, 아니, 플라님이 그 영상을 추천한다는 뜻 아닐까요? 네. 작가님의 솔직함과 눈물겨운 위트에 마음이 한없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영상을 다 추천합니다. 강의 듣고 싶어요. 물결. 물결 무늬를 넣으신 것도 책을 읽었다는 증거죠. 네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문지혁 작가님 관련 댓글이 쏟아지는 와중에 동광동 호랑이님이 사랑의 이해 관련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드라마 먼저 보고 원작 그 다음 읽고 그 다음에 이제야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이해 읽으면서는 문학편집자 박평님의 탁월함을 넘어 위대한 감각에, 드라마를 보면서는 이 작품의 현재성을 미리 읽어낸 YG님의 안목에 박수를 보냈었더랬습니다. 방송 들으면서는 JYP님의 솔직함이 재밌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 이 소설을 가지고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하신 걸 보면 어느 쪽이신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드라마로, 책으로, 팟캐스트로 각기 다르게 즐기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되었습니다. 박평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냅니다. 현실을 아주 간결하고 유려하게 그려내는 문장과 그 호흡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이혁진 작가님 누운 배를 읽으면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사랑의 이해도 또 다르게 읽히겠고요. 다음 작품으로는 작가님 책걸상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 책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가을에, 겨울에 이번 시즌 크라우드 펀딩 할 때 출판사 옵션을 또 몇 개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바다 출판사에서 거금을 쾌척하셔서 책걸상 후원에 동참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다 출판사에서 이 책으로 방송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출판사 사실 바다 출판사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펀딩 안 했어도 우리가 픽했을 법한 책인데. 맞아요. 그죠? 네. 왜 하필이면?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에 다른 책으로 그럼 이걸로 새로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바다 출판사는 요새 어떤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뭐 바다 출판사는 뭐 좋은 인문 교양서, 또 과학책 계속해서 꾸준히 내고 있는 출판사인데, 지난 그
방송에서 사장님도 아신다고. 네. 그 최근에 그 김상욱 교수님이랑 일이 있어가지고 뭐 만나서 같이 미팅하고 저녁을 먹었었는데 김상욱 교수님께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대한 교수님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의 초고가 스캡틱이라고 하는 바다출판사에서 펴내는 잡지에 연재가 되었었는데 그 연재가 진행 중일 때 김상욱 교수도 연재를 했었어요. 같은 지면에. 자, 그 김상욱 교수는 요즘 이제 맥주 열심히 따고 있는. 네, 맞아요. 그분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테라 그 맥주 병따기로 유명하신 그 김상욱 교수님 책걸상에도 한 차례 나오셨죠. 김상욱의 양자 공부. 한 번인가요? 두 네. 번인가? 한 차례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상욱 교수님 새 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네, 그러니까 이대한 교수님 책으로 상반기를 잡고 하반기로 이제 김상욱 교수님 책으로 이제 과학책 시장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상욱 교수님께서 출판사에서 제안하는 제목과 본인이 좀 생각하는 제목 사이에 충돌이 있어서 어떤 제목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의견을 구해서 그냥 저는 뭐라고 조언을 드렸을까요? 출판사 거를 따르라고 했겠지 뭐. 뭐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들어봤어요? 제목을?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저는 뭐 둘 다 뭐 그냥 소스였는데 둘 다 별로였어요. 네. 둘 다 소스였는데 그냥 제가 그냥 무조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무조건 그 강요했던 건 뭐냐면 권유 강요했던 건 뭐냐면 그냥 책 제목을 그냥 김상욱이라고 해라. 그건 아니고 내가 짐작한 거는 제목이 뭐든 간에 표지에 사진을 대딱 크게 넣어라.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할 줄 알았지. 표지에 사진을 대딱 크게 넣은 건 당연한 거고 그냥 무조건 그냥 제목에도 그냥 김상욱을 넣어라. 그게 한 3분의 2 정도는 다 가져간다. 아, 김상욱의 양자 역학이었죠 지난번에. 양자 공부. 양자 공부.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김상욱의 뭐 공부, 땡땡땡땡 이렇게 넣어라 그 얘기죠. 네, 김상욱의 양자 공부, 뭐 김상욱의 과학 공부, 그리고 떨림과 울림, 뭐 이런 게 이제 김상욱 교수님의 전작인데 뭐 이번에도 그냥 김상욱을 좀 강조해서 제목을 지으면. 지금 한참 셀럽이니까. 근데 지금 출판사에서 제안한 제목과 김상욱 교수가 생각해낸 제목 둘 다 제목에 김상욱이 안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라고 한 거군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김상욱을 넣어라.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냥 어떤 분은 그 이종모정 가천과학관장님이신데 그냥 제목을 김상욱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김상욱? 네. 그건 너무 과격하죠. 그래도 많이 팔릴 거다. 그 이대한 교수님 약간 그런. 아니 월간 김상욱도 아니고 그냥 책 제목 김상욱 저자 김상욱은 이상하지. 김상욱은 김상욱에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막 그 과학책 시장에 진입하는 그 신진 저자로서 이대한 교수님 이런 고민들 약간 좀 부럽지 않으세요? 나의 미래다. 아니요, 저는 제가 그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자세 안 돼요. 네. 지금 저 이대한 교수가 좀 전에 한 3, 4분 동안 아니 왜 날 불러놓고 계속 김상욱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라면서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당황했어요. 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대한 교수님 근데 제가 먼저 책을 내본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무조건 나는 잠재적인 베스트셀러 저자다라는 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요 책에서도 중간중간에 몇 번 나와요 플렉스가. 요거는 내가 논문 내가 연구해 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이 내용으로 뭐 네이처 어디에 논문 실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자랑 막 뿜뿜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들도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이 약간 과학자 그리고 조술과 이대한의 자신감 같은 게 좀 보여가지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좋은 논문도 많이 쓰시고 뭐 어디 가서 큰 상도 좀 받으시고 책도 잘 팔리고 그러면
좀 더 재수없게 내가 해봤는데 이렇더라고.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바보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쓰시면 매니아들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참 연구자이면서 현장에 있는 연구자이면서 저술가로 살 때 사실은 되게 충돌하는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 게요. 과학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 그 전편에서 이렇게 그 논문 찾아서 이렇게 놓고 하는 것들이 저는 어쨌든 연구자로서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논문은 아니고 제 책이지만 제가 틀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거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얼만큼 대중적으로 재밌게 쓸 것인가와 그것이 이런 그 틀리지 않을 가능성에 얼만큼 이제 그 위험성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쓰는데 저도 이제 내공이 조금 쌓이면 정말로 뭐 떨림과 울림, 과학 콘서트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이 편집자님과도 얘기하는데 그 유전학 3부작을 좀 크게 한번 터뜨려 보려고. 지금 요거 빼고 새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능의 유전학 이런 걸로 한번 써보려고. 지능의 유전학. 대치동 엄마들을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타겟하지 않겠지만 읽어주시면 뭐. 지능의 유전학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지능 관련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4장에 나옵니다. 네. 지능의 유전율은 한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정작 지능에 어떤 유전자들이 관여를 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 결과물로서 지능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된 지가 사실은 1-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여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3부작 구성이 지능의 유전학, 성별의 유전학, 외모의 유전학 일단 요 3부작으로 한번. 외모의 유전학? 네. 지금 성별의 유전학은 11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재밌게 읽은 챕터 중에 하나인데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생기셨군요. 외모의 유전학은 이 책에 안 나오잖아요. 외모의 유전학은 기본적으로 이 이보디보랑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얼굴 부분에서도 부모님한테 잘 유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유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3부작 지능의 유전학, 성별의 유전학, 외모의 유전학 계약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랑 할까 오늘? 우리 회사도 출판사인 거 알죠? 바다 출판사 얼른 계약해야겠는데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성별의 유전학에서는 젠더 이 성별 결정 이 책에 나온 그런 얘기들 위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성생활 뭐 요런 약간 야한 이야기 뭐 요런 것까지 포함시킬 겁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이제 근데 다 통으로서 성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11장 성별의 유전학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말 나온 김에 그거 합시다. 그 챕터 내용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오랫동안 던졌을 법한 질문인데 엄마 아빠가 섹스를 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자궁에서 착상한 수정란이 이제 아기로 자라는데 어떤 시점이 지나면은 성별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별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근데 그 성별이 꼭 남성, 여성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흔히 간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인데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환 수술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발생과 유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관심과 연구 성과들이 굉장히 요령 있게 잘 압축이 되어 있는 장이 11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11장에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성별은 왜
두 가지냐? 네. 참 그게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고 아니 두 개라야 이게 자손이 번식되고 이런 건데 이 왜 두 가지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쫙 풀어놓는데 한번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사실 성별이 두 가지가 아닌 생물도 있습니다. 뭐 네. 세 가지, 네 가지, 뭐 9가지, 심지어 수백 가지 있는 그런 이제 생물들도 있는데 이 성별이 두 가지로 두 가지 성별의 보편성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정자와 난자처럼 이제 이 생식 세포의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른 종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성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유력한 가설은 제3의 성은 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성별 시스템에서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남성은 결국 정자를 만드는 성별이고 여성은 난자를 만드는 성별인데 정자는 양으로 승부하는 거고 난자는 질로 승부하는 건데 그 제3의 성별은 분명 이 중간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으로는 정자에게 밀릴 거고 질로는 난자에게 밀릴 거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는 이 두 성별이 선택되게 돼 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의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이게 극단적인 거를 선택하는 분단 선택의 대표적인 예라고 사람들이 뭔 생각하고 선택이요? 있어요. 분단 선택이요. 네. 그렇게 자연스러우면 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성별이 존재하는 생물은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정자와 난자처럼 이렇게 그 생식 세포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아예 그 번식의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인간들 중에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간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런 발생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자 사실 문제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죠. 그냥 그것도 현상이니까 네. 이게 되게 인간의 본성이 뭔가를 정상으로 이렇게 범주화한 다음에 그 범주에 안 들어가는 것들을 뭐 비정상이나 뭐 질병이나 이런 네. 것들을 분류하는데 사실 생물의 이 발생 과정, 그러니까 수정란으로부터 완전한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스토캐스틱하다는 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떨어질 수가 없는 게 본성적인 거거든요. 양자역학과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별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와 그 아빠의 난자와 정자를 받았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발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되고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뭔가 복잡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작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양극단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환경적인 걸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보통은 그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온다고 근데 볼 수 있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은 저도 읽으면서 약간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결정이라고 그래요? 하면 생물학에서 결정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바꿀 수 없어야 돼요. 비가역적이어야 됩니다. 근데요. 근데 특정한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성별을 조절한 특정한 유전자를 나중에 넣어주면 바꿀 수 있어요. XY를 그 여성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실험들이 이제 제 책에 소개가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뭔가 조작하지 않으면 바뀌지는 않는 거죠. 자연에서는. 자연에서는 그래도 바뀔 수 있는 게 인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이제 그 가소성이 좀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가소성이 떨어지지만 뭐 예를 들면 파충류 우리랑 아주 가까운 파충류만 가더라도 온도 뭐 이런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 성별이 확 바뀌고요. 물고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제일 그 어떤 물고기의 특정 종은 그 특정 군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수컷이 되고 그 수컷이 죽으면 암컷 중에 어떤 애가 수컷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여기 성별 관련해 가지고는 몰랐던 얘기 되게 많은 게 우리 이제 흔히 XX, XY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 ZW 하고 ZZ 네. 이렇게 되는 좀 다른 종류도 있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성별은 그래 두 개라고 치자 뭐 다른 뭐 좀 중간에 좀 있긴 하지만 저 그 부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젠더는 그냥 약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무 자르듯이 딱 되는 게 아니다. 그 부분도 그것도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훨씬 그건 복잡하다. 왜냐하면 그 생식 기관 그러니까 그 암수의 이제 번식을 위한 생식 기관을 만드는 것의 복잡성 혹은 난이도와 예를 들면 수컷이 암컷을 보면 좋아하고 혹은 수컷이 자신을 수컷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뇌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회로를 만드는 것의 복잡함은 훨씬 이제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퍼즐 짜맞추듯이 맞출 수는 없고 그 발생 과정이나 이런 유전적인 상호 과정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연속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올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것 쉽게 같습니다.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뭐 생식기로는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정도는 정말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극단적으로 여자를 밝히는 이런 계열부터 여자가 좋지 뭐 그리고 그래 뭐 그래 남자보단 여자가 좋아 뭐 이런 이제 대충 여자가 좋은 계열부터 저쪽에 가서 이제 난 남잔데도 남자가 더 좋은데 뭐 하지만 그냥 남들 눈도 있고 하니까 그냥 여자를 좋아할래 뭐 이 정도 사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난 남자가 좋고 여자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넓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나를 남자로 생각하느냐 여자로 생각하느냐 혹은 내가 남자 혹은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냐는 우리의 생식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뇌가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별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이 있는 그 어떤 조절 기작들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고 그래서 초파리 연구가 그 분야에서 아주 많은 성과를 낸 그 연구 모델인데 초파리에 프루트리스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프루트리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결실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동성애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이제 초파리들에 대해 붙은 이 그 유전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몸에 전반적으로 성별을 조절하는 이 유전자 체계가 있는데 프루트리스는 이 마음, 그러니까 행동, 신경의 이 스페시픽하게 특이적으로 이 성별을 조절하는 이 유전자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따로 떨어질 수 그게 있다는 어쨌든 거죠. 유전자 레벨에서 혹은 발생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동성애 경향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비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완전 호색한도 비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그 과학자들이 딱 칼을 붓는 부분이 거긴 것 같습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윤리와 도덕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분노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가 혹은 성적 지향성의 이런 다양성이 자연적이지 않다. 그 말은 거짓이란 거죠. 무엇이 자연적이냐? 호모섹슈얼한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적이고 성을 전환하고 자유자재로 바꾸는 그러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 자연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진화학자로서 봤을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요. 성별 결정 특히 진화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생물학자들의 기본적인 그 가정은 비슷한 현상이 다른 생물에서 나타난다면 인간과 예를 들면 초파리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비슷한 기작에 의해서 조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파리도 암수가 있고 우리도 암수가 있고 닭도 암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같은 유전자들의 조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별은 비슷한 현상인데 다 제각기의 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기작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이 가장 유연하게 가지고 노는 것이 성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인간들은 너무 완고하게 자기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 특정한 이 어떻게 보면 범주를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 챕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실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이대한 교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펴낼 책 작업과도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성별의 유전학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이 책의 5장에서 5장이죠? 4장인가? 지능의 유전학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외모의 유전학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게 어떤 유전적 메커니즘이 지능이라던가 외모라던가 성별과 굉장히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 수준으로 결정이 뭔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약간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뭔가 해석해서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이대한 교수님께서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같은 것들을 좀 뭐 우생학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근데 뭐 우생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집단의 지능과 어떤 집단의 지능에 관련된 유전학적 메커니즘을 확인을 했더니 확실히 유전학적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지능이 더 열등하다라는 사실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좀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그 집단은 원래 그래서 열등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그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이자 그 영국 왕립
학회 회장을 당시 하시던 제가 지금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께 던진 적이 있어요. 한국에 오셨을 네. 때 그분께서 하신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은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질문이다. 지식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데 본인은 이제 지식 자체는 옳고 그름이 아니다. 저도 그 이야기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이 욕망이 있죠. 우리가 믿고 싶은 이데올로기에 벗어나는 그런 자연의 현상이나 사실들을 부정하고 싶은 욕망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능은 유전이 됩니다. 어느 부분 100% 유전이 되지 않지만 유전이 되는데 그것이 유전된다는 것을 그 어떤 우리에게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라고 해서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정책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할 때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사회인데 우리 사회의 사람들 모두 건강해라고 하면 그분들이 결국은 피해를 입는 것처럼 이 사실에 입각하되 그 다음에 어떤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그 사실을 그 기반으로 하고 윤리와 도덕을 검토를 했을 때 정말로 사실은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그런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확실히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편견 없이 이 과학적인 이 추론의 방법을 통해서 이 도출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무엇이 더 좋고 나쁘냐를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고민하는 그런 그 단계를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에서 재미있는 부분들은 좀 뒤쪽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이게 챕터 순서가 연재한 순서 그대로입니까? 살짝 바뀌긴 했지만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 그 아예 왕창 바꿔가지고 네. 좀 제일 재밌는 부분부터 이렇게 재배열할 마음은 없으세요? 요새 사람들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요. 앞에만 읽고 치우고 막 이러는 사람들. 저 책 읽으면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대한 교수가 생각하는 책의 완결성을 놓고 보면 스토리텔링의 완결성을 놓고 보면은 지금의 배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맞는데 정석인데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깔아놓는 과정들이 이제 앞부분 한 3분의 1 쪽에 있는데 거기까지만 읽고 뒤에 진짜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편집자 선생님도 약간 고민을 하셨겠다. 뒤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 뭐 암과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노화와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아까 잠깐 길게 설명했던 성별과 관련된 이야기. 시간 있으면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진화를 실험으로 막 자꾸 이것저것 시도하는 아니 어떻게 진화 연구를 실험으로 하지? 근데 진짜로 이게 되네? 네. 뭐 이런 재밌었거든요. 그런 걸 그냥 앞으로 확 빼서 그냥 흥미를 확 돋게 한 다음에 아니 뒷부분까지.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아무리 유전 뭐 발생 뭐 이런 내용이지만 맨델 다윈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크리스퍼 나오고 이러면 이게 진입장벽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 좀 거시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 연재를 하게 됐던 것도 그런 대중성보다는 전 좀 이렇게 바다 출판사의 그 정신을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편인데요. 현대 유전학을 좀 하드코어로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저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의 본능상 뭐 많이 팔리면 좋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 부업 같은 거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개론서,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 분야에 관심 있고 나도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진화를 연구하고 싶은데 유전학을 연구하고 싶은데 하는 학생들, 이미 이기적 유전자 같은 거 다 뗀 친구들이 읽을 만한 책으로 저는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 책은 저는 10년 뒤에 그 청소년들이 읽어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제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스테디셀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쓴 책이고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저도 작정하고 쓰면 잘 쓸 자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아까 그 3부작? 네. 그거는 이렇게 정말 추리 소설처럼 네. 빠져들어서 이제 쭉 끝까지. 진짜입니까? 네. 추리 소설처럼 쓸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쓸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네. 계약하고 가시죠. 네. 지능의 유전학, 성별의 유전학, 외모의 유전학, 유전학 3부작. 그러니까 김인호 사장님, 출판사 사장님께 사실은 좀 감사한 게 많이
팔려고 하시는 것보다 저한테 이 책을 쓸 때도 많이 강조하셨던 게 학자로서의 그 공고한 기반을 그냥 커뮤니케이터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진화 유전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그런 이제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거를 써봐라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간섭 없이 더 잘 팔리게 써봐, 더 뭐 섹시하게 써봐 이런 간섭 하나도 없이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완결성을 가지고 쓸 수 있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 받은 게 있으니까 빚을 졌으니까 또 갚아드려야죠. 뭐 아무튼 뭐 그 다음에 저 3부작 딴 출판사랑 계약하면은 완전 좀 거시기 하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 다음에 진짜 그 외모의 유전학, 뭐 지능의 유전학, 외모의 유전학, 성별의 유전학 3권 해가지고 이대한 세트 4권 이렇게 딱 하면은 진짜 근사하겠다. 그 저 3권을 지금 똑같이 이 책이 본문만 한 300쪽 그 정도 되잖아요. 본문 300 채 안 되네. 아주 분량도 마음에 드네. 그 3권을 각각 300쪽씩 쓰지 말고요. 얇게 써요. 그럴 생각입니다. 한 200 안쪽으로 언더 200으로 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시에 내는 건 어때? 아예 힘들겠지만. 아니요. 계약서 안 쓰겠어요. 아니 동시에 3권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미디어에서도 훨씬 일단 기사를 많이 쓸 하지만 것이고. 판매 시너지효과는 별로 없어요. 미디어의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지능은 지능대로 외모는 외모대로 성별은 성별대로 뭐부터 쓸까 하는 그러면? 게 훨씬 지능. 네, 그 한명철 선생님이 그 피로사회 투명사회 또 하나 뭐였죠? 그래요. 그 세트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네, 그리고 또 3권 다 나온 다음에는 세트로 묶어서 팔죠.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핫한 키워드가 지능인 것 같기 때문에 지능의 유전학으로 빨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 다음에는 그럼 외모가 나올까요? 성별이 나올까요? 뭐 그때 가서 그거는 보고. 근데 제가 사실은 또 지능의 유전학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제 무슨 연구를 하는지 소개드릴 때 하나는 이보디보고 또 다른 하나가 신경계의 진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좀 앞부분에 하고 싶었긴 하지만 저라고 하는 이제 그 연구자가 온 그 길의 시작점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춘기 시절에 이거 나는 뭐지? 그 내가 죽으면 나는 이제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존재가 도대체 내가 이 몸에 깃들어 살고 있는 나라고 한 존재가 뭐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아무도 해결을 못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이제 과학적으로 밀고 나갔을 때 결국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원,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이 생성의 과정이 어떻게 된지를 이해하고 싶은 그 욕망, 되게 사적인 욕망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의 기원과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욕망의 핵심은 결국은 말하자면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은 마음이라고 부르고 정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런 이 스피리추얼하거나 이 마인드풀한 이 존재가 어떻게 출현하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을 그 통합적인 언어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면 조금 극단적이겠지만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을 통틀어서 새로운 창세기를 써보고 싶다.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종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를 믿는 인간은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주에서 어떻게 저절로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물질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현했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상당히 크시군요. 사실 그러면 이름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책이 지능의 유전학이지만 사실 본인의 욕심은 마음의 유전학을 써보고 싶은 거네요. 마음의 진화에 대해서 사실은 더 저는 근데 그 마음의 진화라고 한 주제가 워낙에 큰 주제여서 인지신경과학도 들어와야 되고 뭐 뇌과학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팀워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 이보디보적으로 신경의 진화, 마음의 진화를 연구하는 부분이 비어있어서 저는 제가 연구자로서는 그 부분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또
커뮤니케이터이자 작가로서는 지금 전체 이 마음의 진화와 관련된 이 사실은 넓은 폭넓은 연구 성과들을 좀 통섭하고 좀 나중에는 집대성 해보고 싶은 그런 자,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그 지필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 그 지능, 외모, 성별 3부작 이후에는 마음의 유전학이라고 하는 더 큰 기획이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좀 마음의 진화, 네. 마음의 진화라고 하는. 그런데 그 아직까지 이게 연구가 막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연구가 제약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쯤 정말로 제가 공부한 것들 또 발전한 것들을 집대성해서 뭐 아직 안 쓴 책들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나온 책 중에 저는 이제 13개 챕터 중에 딱 하나만 골라라. 네가 제일 재밌게 읽은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 12장입니다. 진화의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기. 부제가 이제 진화를 실험하는 유전학인데 요거 저 진화를 어떻게 실험할 수 있는지 요건 뭐 제가 떠드는 것보다 직접 좀 이런 황당무계한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고 뭐 어떻게 되게 발전되고 있다. 뭐 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질문 자체는 좀 익숙한 질문이긴 해요. 그 도입부로 이야기한 스티븐 제이 굴드.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스티븐 제이 굴드의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결론을 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제이 굴드는 거의 우연의 신봉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진화가 모든 걸 다 너무 필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연 선택은 기본적으로 필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뭐 산소가 있으면 산소를 이용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진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필연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런 필연과 우연에 대한 논리는 사실 진부한 논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뭐가 맞는지를 확인할 것이냐. 그 과학자들은 실험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 진화를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한 아주 유명한 사례가 바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렌스키의 실험입니다. 그 실험을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돼 있지 않은 실험인데 이게 우리 JYP님께서 그 대학교에 가신 해 그리고 제가 태어난 그 88년도에 시작된 네. 그래서 제 나이만큼 먹은 실험이고 연구 프로젝트고 그러니까 지금 35년 넘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아주 실험은 간단합니다. 이 대장균을 원래 키우던 조건보다 당이 조금 덜 들어있는 그 조건에다가 넣고 키운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대장균이라고 한 건 먹이만 주면 자기가 잘 자라기 때문에 얘를 조금 따서 그 다음에 영양 배지에 넣고 하면서 계속해서 얼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혹은 다른 뭐 생명체 대신에 이제 대장균을 가지고 진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진화에 이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본 적도 없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렌스키 실험의 그 힘은 보여준다는 거죠. 눈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대장균을 키워가면서 DNA들이 어떻게 바뀌고 그 DNA가 바뀌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아주 그 디테일하게 보여줬던 실험인데 그 실험에서 흥미로웠던 거는 얼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진화가 일어났을 때 다시 옛날에 얼렸던 진화가 일어나기 전에 대장균을 꺼내서 똑같이 실험을 반복했을 때 얘가 그 사건이 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그게 생각도 훌륭하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 얼렸다 녹였다 하는 게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해봤더니 다르게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우연과 필연이 둘 다 일어난다. 둘 다 있다. 네. 그러니까 필연이 일어날 때 우연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연으로 보였던 게 사실은 반복했을 때마다 계속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필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필연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 옛날에 오래전에 우연히 생긴 것이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저는 이 챕터는 JYP랑 저랑 방점을 좀 다르게 찍고 읽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대한 교수님이나 혹은 그 실험에 대한 과학자들의 해석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쪽에 오히려 방점을 찍은 연구로 그러니까 우연보다는 좀 필연에 좀 더 가까운. 아니 그냥 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데 이제 제이 굴드는 너무 완전히 우연이라면 너무 우연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필연도 꽤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 그 20년
대장균한테 20년이 사람으로 따지면은 100만 년이 넘는다. 세대수로 따지면 세대수로 따지면 좀 오차가 있겠지만 네. 그런데 지금 35년째 이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한 최소 200만 년 네. 정도의 기간 동안 인간이 진화하는 거를 지금 실험해보고 있는 건데 네. 그냥 35년 동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얼렸다 얼었던 거 꺼내가지고 다시 해봐. 진화를 2번, 3번, 4번 똑같은 거를 밝게 해보고. 야, 이 연구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이런 거는 미국에서 이제 다 NIH에서 주는 겁니까? NSF나 제가 정확하게 펀딩 소스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런 실험은 일찍 해야 돼. 이게 88년도에 네. UC 얼바인에 있는 리처드 랜스키라는 사람이 했는데 여기 책에 젊은 생물학자라고 돼 있거든요. 얼마나 젊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 양반이 본인이 계속 하고 최근에 있는 은퇴하셔서 그 이제 후학 중 한 명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시간에 있었는데 지금 텍사스로 아마 갔나 그럴 거예요. 예. 그 이분은 35년 동안 이것만 연구했네요. 아 거기서 나온 연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야, 어쨌든 젊은 사람이 내가 이런 장기 프로젝트 하겠다고 하는데 연구비를 주는 그 연구 풍토도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 엘레강스로 네, 사실은 단세포 생물 뭐 대장균이나 효모 같은 걸로는 많이 했는데 다세포 생물로는 이제 엄청 몇십 년 동안 하는 경우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다고요? 제가 이제 오자마자 제일 처음 시작한 실험이 이제 포켓몬 진화시키는 것처럼 C 엘레강스 진화시키려고 지금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몇 년 프로젝트예요? 한 100년? 30년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한 30년 하고 네, 그 다음에 누군가 이어받을 사람 있으면 이어받겠지만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에 연구비 줘요? 누가? 연구비를 받아 따내야죠. 지금은 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일단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연구비를 따낼 수 있는 뭔가 이제 좀 네, 자료를 네, 만들고 기초적인 네. 실험 세팅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몇십 년 연구해 볼 테니까 네. 돈을 줘라 이렇게 해보려고. 네, 네. 근데 C 엘레강스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냉동을 시켜서 똑같은 대장균처럼 실험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C 엘레강스의 최고 장점입니다. C 엘레강스는 얼렸다 녹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초파리만 해도 어렵거든요. 근데 C 엘레강스는 우리 인간처럼 다세포 생물인데 맞다. 얼리면은 뭔가 이렇게 노화가 중단되는 것 같은 다우너 뭐라고 다우어. 네. 다우어? 아니 그거는 다우어는 이제 그 살아 있는 상태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아주 작은 유충을 이렇게 그 말하자면 우리 냉동 인간 만든 것처럼 액체 질소에 얼려서 냉동고에 담아 놓으면 그러다가 다시 해동을 시키면은 네, 다시 살아납니다. 생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그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는데 걔네들이 멀쩡하게 또 커서 새끼를 낳고 다시 세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우어라고 하는 거가 그 예쁜 꼬마 선충 그거에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겨울잠 자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예.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가 짧은 방송에서 이 책이 무슨 책이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만큼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일단 한 챕터가 다 흥미롭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뒤부터 읽으라고? 아니요, 뒤부터 읽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 혹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대중서들을 몇 권 읽어본 경험이 있다. 예를 들자면 뭐 그 책걸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뭐 연세대학교의 뭐 송기원 교수님의 뭐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이런 책 같은 것들을 이제 읽어본 적이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저는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은 그 송기원 선생님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뭔가 진전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쭉 확인을 하면서 이대한 교수님과 같이 훑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과학책에 그렇게 친하지 않고 그리고 생명과학과 관련한 지식도 없는데 이 책은 한번 내가 독파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읽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그 제목의 장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렇게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런 통찰들을 얻어내고 있고 또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구나 같은 것들 저는 확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N이라고 하는 책 6편의 연작 소설인데 읽는 순서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소설, 만 몇천 가지, 뭐 7만 가지, 네. 그 6팩토리얼 가지 방법이 있다 했는데 이거는 720까지. 720까지. 네. 이건 13 팩토리얼이니까 이건 진짜 수만 수십만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 YG의 얘기에 덧붙이자면 한 9장쯤부터 쭉 끝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1장부터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읽고 나서 9장부터 13장까지를 다시 읽어도 그러면 그러면 이제 더 이해가 재미있고. 이제 더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 하여튼 뭐 혹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부분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앞부분 읽다가 지쳐가지고 뒤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네, 있을까 뒤쪽 봐. 책을 좀- 내기 전에 여기를 출연해가지고 한번 제가 네, 상담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드리는 병에 겁니다. 걸리고 왔네요. 아니요, 그렇지 네. 않아요. 그리고 이 책걸상 애청자분들이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책을 추천해 주면은 그 책을 자녀들과 어떻게 읽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다양한 읽기 옵션을 지금 제시해 드린 겁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대한 교수의 아주 야심작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 이 책을 같이 읽어봤고요. 네. 크라우드 펀딩 참여해주신 바다 출판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대한 교수님 뭐 이 책 읽고서 읽으실 독자들에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우리라고 하는 이 생명과 몸을 되게 당연하게 사실은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게 다 뭐지? 라고 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제 인생 이제 뭐 얼마 안 되지만 몇십 년 동안의 그 고민들을 담은 책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과학자 이대한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